나온 저기하고 여기 하얀 신문지 같은 게 이제 놓고 그러면 이제 시작하면 이제 바리깡으로 어머님처럼 이렇게 머리 긴 분 머리 쫙 밀어봐요 한번. 예, 그거 보면은 정말 눈뜨고 못 봅니다. 예. 어머님이나 저처럼 이렇게 머리 짧은 사람 깎아도 별로 이게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근데 머리 긴 그래서 일부러 머리 긴 분만 모셔와요. 제가 보기에 여기 하누리에서 제가 보기에 삭발할 일 생기면 잡혀가실 분 안심하셔도 돼요. 여기 어머님하고 저 뒤에 어머님 1차로 잡혀가고 저 뒤에 계신 직원분들 머리 긴 분 먼저 이제 1차적으로 그래서 깎아요. 예, 구슬픈 노래 나오면서 깎아요. 그러면은 그거 깎는 거 와서 본 사람 아니면은 사실은 별로 그 저기를 못 느껴요. 심각성이나 이런 걸 못 느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머리 어떻게 해요? 깎은 머리를 박스에 담아가지고 의원한테 보내요. 소포로. 아니면 의원실에 직접 갖다 주고. 그러면은 아이고 또 선물인가 보다 하고 열었다가 어머님 머리카락이 이만큼씩 나오면 이제 가슴이 덜컹하죠. 그래서 그 카락을 받은 의원들이 저기다 해당 부처에 전화하는 거예요. 니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누구 죽일 일이냐고. 빨리 저거 빨리 저기 만들으라고. 협상하라고. 그래서 복지부에서 부랴부랴 이제 복지부 안을 부랴부랴 만드는 거예요. 삭발 이후에 천막농성하고 삭발 이후에 그 머리카락을 받아들고 이제 그런 의원들도 이제 전화했겠죠. 복지부에 저거 왜 잠자고 있냐고. 뭐 했냐고. 그렇게 된 거죠. 국정감사 때도 뒤지게 혼나고. 예. 그래서 복지부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복지부가 나름대로 사이즈를 확 줄인 이거보다 사이즈를 확 줄인 법을 만들어가지고 김명현 의원한테 이렇게 준 거죠. 그래서 김명현 의원이 발의를 다시 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이름의 법이 3개가 제출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해당 상임위는 동일한 이름으로 법이 제출이 되면 그거 놓고 병합심사를 해요. 그래서 조항 비슷한 거 그런 거 이견이 없는 거는 빨리빨리 지나가고 이견이 있는 거는 이제 토론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발제련하고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이 법이 2014년도 5월 20일 날 통과가 된 겁니다. 이 법이. 이거는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더라도 더 잘하실 테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법은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제출된 법안 명칭은 이게 아니에요. 원래 제출된 법안 명칭은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인데 이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뒤가 권리보장이 앞으로 오고 지원이 뒤로 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추해 보건데 그냥 복지부에서는 어쨌든 뭐 시민단체나 여기서 만든 거를 그대로 우리가 저기한 건 아니다. 뭐 국회의원들도 그런 거를 위해서 법안 앞뒤를 살짝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법원 명칭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아주 크게 보면 3가지 내용으로 돼 있는 거예요. 법안 이름에 보면은 다 들어있어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발달장애인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애 주기별로 모든 부문에 있어서의 필요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뭐예요? 협상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잘려나가가지고 애초에 법보다 확실히 한참 줄어든 법이 된 거죠. 그래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 지원이라던가 사실은 발달장애인들이 어려워하는 게 부모님들이 어려워하는 게 자녀들이 아플 때 치과 치료나 이런 거 받을 때 이럴 때 병원에서 잘 안 받아요. 그리고 발달장애인들 병원에 가면은 치료받기 정말 힘들어요. 일단 간호사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의사는 발달장애에 대해서 잘 알 거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많은데 아니에요. 의사들 발달장애에 대해서 별로 몰라요. 그러니까 원래 법에는 발달장애인 전담병원을 지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불가능하다. 예산을 줄 리도 없고 동의할 기재부에서 예산을 줄 리도 없고 이건 통과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전담병원을 짓는 거는 포기하고 거점병원을 기존에 있는 병원을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거점병원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거기에 발달장애와 관련된 의사나 간호사나 전문 인력을 놓고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은 발달장애인 편안하게 원스톱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발달장애인 재활치료 서비스 이런 것들 그리고 거점 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도록 돼 있고 발달장애인의 어쨌든 도전적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치료하거나 저기 할 수 있는 문제 행동 행동증진 센터나 이런 것들을 두게 돼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원래 예전에는 직업재활시설이 유형이 5개였었어요. 그러다가 그 유형 개편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직업재활시설이 유형이 2개로 개편돼 가지고 지금은 뭐예요? 보호작업장하고 근로시설 2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발달장애인들이 아주 중증의 발달장애인들은 보호작업장이나 이런 데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그리고 아주 경증의 발달장애인들은 그나마 뭐예요? 서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런 거죠. 그래서 진짜로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훈련을 위주로 한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훈련 위주의 그 직업훈련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 법에 보면은 기존의 직업재활시설 유형 말고 발달장애인과 같은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 직업훈련 시설을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바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이 됐어요. 어느 하나의 법이 만들어지면은 실제로 피부에 와닿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바뀌는 제도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이 돼서 이 직업재활 유형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마치면은 식사를 하고 동대문 아까 얘기했던 상일중학교에 갑니다. 거기에 그 3시까지 거기 가야 되는데 저희 지역센터 직원들 지금 신규 직원들 교육받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중간에 거기를 방문하도록 기관 방문을 하도록 저기 협의가 돼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거기가 이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성일중학교 그 직업훈련 시설이 그리고 고용노동부하고 그 고용공단에서는 내년까지인가 후년까지인가 2020년까지인가 전국에 어쨌든 18개를 이걸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렇게 주위에 부모님들이 땅값 떨어진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원래 재작년에 문을 열 생각이었나 그랬는데 올해 오픈했어요. 올해.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차질이 있는 거죠. 아무리 이런 법들이 만들어져도 기본적인 시민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생각보다 저 법이 현실화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회적인 비용도 많이 소모가 되고 우리나라 예산이 주머니 속에 있는 저기 용돈처럼 에이 올해 안 쓰면 그냥 돼지정통에 넣었다 내년에 쓰면 되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예산회계법은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올해 돈을 못 쓰면은 어떻게 돼요? 그거 2월을 하려면은 반드시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니들 예산 편성 잘못한 거 아니냐, 뻥튀기로 한 거 아니냐, 기재부에서 사정없이 예산 깎아버리죠. 사업을 잘 하고 예산을 남기면 상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사업도 딱 마치고 예산도 10원 한 장 안 남기고 다 쓰는 사람. 그게 최고로 평가받아요. 돈을 남기면은 뭐라고 평가를 받아요? 너 처음부터 예산 과대 계상인 거 아니냐.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12월 달 되면은 여러분들 저 도로 다니다 보면 도로 열심히 파헤치는 이유가 그게 그 사람들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평가 체계나 이런 거, 우리나라 감사 체계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일조를 해요.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남기면 상을 주거나 그래야지 되는데 오히려 뭐예요? 처음부터 예산 추계 잘못한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런 평생교육이라던가 거주시설 주간활동이나 돌봄 지원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발달장애인에게 특화된 그런 어쨌든 서비스를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가장 인권 침해나 이런 거에 가능성이 높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사실은 발달장애인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발달장애인들은 어쨌든 자기가 어쨌든 무엇들을 하고 싶다 이런 의사나 제도나 이런 것들만 때 당사자의 의견을 듣거나 이런 적이 별로 국가는 없죠. 그런데 사실은 그 신체장애인들한테는 당사자한테 물어보고 정책도 만들고 제도도 만드는데
발달장애인들은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사실 물어보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고 발달장애인들도 처음부터 쉽게 설명을 해주고 쉽게 교육을 하고 그러면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외국처럼 이나 이런 거 자조단체를 위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발달장애인들을 피치마켓이나 이런 거 여러분들 톨스토이의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있죠? 그 피치마켓이라는 그 대학생이 만든 거거든요. 처음에 제가 협회 있을 때 그 피치마켓 만들어 가지고 왔더라고요. 자기들이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고 만들었는데 먼저 발달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소설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채택한 게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예요. 그래서 전 속으로 그 읽어보셨죠? 사실은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게 굉장히 어려운 소설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우리나라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가 읽어도 쉽지 않은데 야 이거를 어떻게 발달장애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바꾸고 사실은 그럴까 그랬는데 어쨌든 소설을 만들어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읽어봤는데 그 예전 기존에 있는 것보다 쉽기는 한데 다소 조금 어렵긴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회적 활동 조합이나 이런 데서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의사소통 도구도 만들고 그리고 단체들도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적장애인복지협회나 이런 데는 이제 경찰들을 위해서 전담 경찰들을 위한 수사 매뉴얼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은 이런 특성이 있고 그러니까 신문을 할 때 이렇게 물어보고 그게 안 될 때는 이런 방법으로다가 다시 되묻고 뭐 그런 매뉴얼을 그림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들어있는 수사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도록 여기에 규정을 해놓은 거죠. 의무 규정으로다가 해놓은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재판을 받을 때도 발달장애인의 그 조력을 위해서 재판에 도움을 위해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누군가나 아니면 발달장애인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의사소통했던 사람이 들어가서 진술조력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억울할 때가 언제예요? 제일 억울할 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했다고 오해받을 때. 그거보다 더 억울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맞았는데 때렸다 그럴 때. 근데 지금까지 발달장애인들은 분명히 경찰서에 들어갈 때는 피해자였었어요. 나올 때는 가해자가 됐어요. 네,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제가 예전에 협회에 있을 때도 많이 봤어요. 예. 근데 지금까지는 그거를 제도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 법이 생기면서 경찰청이 그나마 그래도 경찰청 빨라요. 저기 군기가 확실히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법이 2014년 5월 20일 날 됐어요. 통과가 됐어요. 근데 법은 통과가 되면 바로 통과 즉시 발효가 되는 법이 있고 유예 기간을 두는 게 있어요. 왜? 어느 날 갑자기 법이 만들어졌는데 내일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은 준비 기간 안 두면 난리가 나는 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예전에 도로교통법상 우측 통행이었어요? 좌측 통행이었어요? 옛날에 좌측 통행이었어요. 그죠? 지금은 우측 통행이에요. 그런데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자마자 바로 내일부터 실시하다가 난리 날걸요? 왜요? 지금까지 전부 다 좌측 통행으로 화살표 해놨는데 제가 일본에 처음으로 출장을 갔을 때 아무 생각 없었죠. 전 일본이 우측 통행인 걸 몰랐죠. 저기서 내려가지고 육교에서 내려가지고 쭉 걸어가는데 홍해가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쫙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야 얘들은 내가 한국 사람인 거 아나? 길 잘 비켜주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얘들은 왜 이렇게 저기를 교통질서를 잘 지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왜 전부 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다녀? 멍청한 놈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일본은 우측 통행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가서 일부러 어깨를 툭 쳤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얘기했을 거예요. 오른쪽으로 다니라고. 근데 걔들은 기본적으로 친절해요. 그리고 남한테 그런 소리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들이 비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난 다음에 알았죠. 아 일본은 우측 통행이었구나. 어제 홍해처럼 갈라졌던 게 제가 얼굴이 무섭게 생기거나 아니면 제가 뭐 외국 사람인 걸 알아서 얘들이 비켜준 게 아니었었구나. 그 유예 기간을 준단 말이지. 이 법도
2014년 5월달에 제정이 됐지만 시행은 2025년 11월 2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어요. 그 유예기간을 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할 시간도 주고 또 하나는 법은 통과됐지만 본회의를 통과됐지만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은 아직 손도 안 댄 상태였어요. 그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법의 모든 거를 모법에다가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저기 중요한 사항은 일임할 거는 전부 다 대통령령이다 아니면은 뭐예요? 보건복지부령에다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다 다 세부적인 건 일임을 한다는 얘기죠. 위임을 하는데 그게 안 만들어져서 1년 6개월 후에 이제 통과가 됐는데 저 법이 통과되고 제일 먼저 움직인 부서가 어디예요? 경찰청이에요. 경찰청 본청에서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으로 쫙 공문을 보낸 거죠. 야, 발달장애인법 통과됐으니까 전담경찰관 지정해서 올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부랴부랴 저기 공문 받고 나서 지역에 있는 경찰청마다 야, 너다 올린다, 너 올린다 그렇게 됐던 거예요. 대부분의 그래서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은 여자 경찰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 청소년계가 따로 있는데 여청계라고 그랬는데 그 여청계에 있는 그 담당 중에 한 명을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을 지정을 한 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전담 경찰관이 지금은 지정이 돼 있어서 발달장애인이 수사를 받을 때 그 사람만 저기 돼요. 예전처럼 그렇게 그래서 뭐 억울한 경우나 이런 것들 지금이 아주 없다고는 얘기 못하지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아니까 발달센터가 있는 걸 아니까 발달장애인 같은데 잘 질문에 답변을 조금 저기하게 한다던가 그러면은 바로 연락이 와요. 발달장애인 같은데 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변호사하고 사회복지사들하고 가면은 발달장애인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 법이 통과된 다음에 긍정적인 건 또 하나 뭐냐면 요즘 발달장애인의 그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범죄나 이런 사건들이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게 정말 불행하고 저기한 일인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주위에 예전에는 발달장애인이 그런 노동이나 이런 거 착취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축사나 이런 데서 가축처럼 진짜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저기 감금돼 있고 그랬을 때 옆에 사람들이 그거를 신고하거나 그럴 생각을 못했어요. 특히 그 아직도 공동체 의식에 강한 이렇게 저기 시골이나 이런 데는 그거를 신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그런데 그나마 저 센터도 생기고 계속 가서 홍보도 하고 공무원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이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구청이나 발달센터나 경찰서로. 근데 경찰서는 신고를 잘 안 해요. 왜? 혹시 내가 경찰서로 신고하면 피곤해지는 거 아닌가? 왔다 갔다 오라가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경찰서로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센터나 아니면은 발달센터로 연락해요. 우리 동네에 그 장애인 같은데 저기 아무래도 친부모도 아니고 친할아버지도 아닌 것 같고 친척도 아닌 것 같은데 강제로 부리는 것 같다. 그런 신고가 와요. 그럼 가서 보면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 많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하는 게 사실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있었었던 얘기죠. 그런데 문제화되지 않았을 뿐인데 어쨌든 저런 법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사람들도 피장애인인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 발달장애인이었었구나. 그리고 저 신고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신고 의무자가 있어요. 발달장애 대상으로 한 범죄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 인지했을 경우에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고 안 하면은 벌금 물거나 징역 갑니다. 사회복지사들도 그 중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저런 법들이 생기면은 어쨌든 천천히지만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이 이 법 안에는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체계가 맞춤형 전달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데 그게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입니다. 그리고 그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제가 있는 중앙센터가 있고 지역센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센터가 정말 많아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치매센터, 자립지원센터 뭐 엄청 많아요. 우리 동네 카센터도 13개나 돼요. 하나면. 센터장이라 그러면은 혹시 제가 센터장이라 그러면 혹시 저기 카센터 운영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이 기재부는 센터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다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저기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너무 센터란 이름으로다가 많이 생기니까, 센터란 이름으로 많이 생기니까 지금 생기는 것들을 일부러 센터란 이름 안 쓰고 다른 이름을 붙여요. 뭐 기관이라는 이름을 쓰거나 그 사람들은 기관장, 저는 센터장. 어쨌든 이 센터는 지역센터와 중앙센터가 있는데, 중앙센터는 지역센터가 잘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고 평가하고 그런 거 하고, 지역센터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을 위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거나 프로그램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런 하누리와 같은 이런 하누리 정보문화센터나 이런 데처럼 발달 장애인을 위한 기관이나 이런 데 인적 정보나 아니면 프로그램 정보, 시설 정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제공을 하거나 당사자들이나 부모님들한테 또 관련 공무원들한테 제공하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 또 인식 개선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공공의견이라던가 그 권리구제와 관련된 활동들, 이런 활동들을 하고, 지역센터는 기본적으로 전국에 지금 17개 지역센터가 있는데 도하고 광역시에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거기는 개인별 지원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해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이 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신청을 하면은 최장 60일, 2달 동안 이 발달장애인을 어쨌든 상담을 하고, 주위 부모님들도 면담을 하고 주위 사람들도 면담을 하고, 그리고 평균 한 5회 내지 6회 정도의 면담을 거쳐서 센터로 오든 아니면 필요하면은 내방을 해서 저기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해서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이나 개인별 지원 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그걸 하는 팀이 개인별 지원 팀이고, 또 하나의 축은 그 권익공호팀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권리구제 사안이 발생하거나 각 발달장애와 관련된 범죄나 이런 게 있을 때 어쨌든 현장 조사를 한다던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수사권은 경찰한테만 있어요. 그래서 그 이외에는 수사권을 안 줘요. 경찰이 그 누구한테도 안 줘요. 그래서 발달센터는 조사권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수사권은 없어요. 그래서 경찰하고 같이 가가지고 발달장애와 관련된 범죄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시설이든 뭐 어디든 가서 같이 가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서 그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청년의견 제도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성인이 되면은 후견인으로 지정받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장애인이건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을 법적 권리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부모님들도 미성년인 경우에는 은행에 가서 대신 부모님 이름으로 돈도 찾을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수술할 때 저기 그 당사자 대신 사인하고 할 수 있고, 아이 이름으로다가 다른 거 핸드폰도 만들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성인이 딱 되는 순간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부모도 불가능해요. 부모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가정법원에 가서 후견인으로 지정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후견인으로 지정을 받으셔야지 은행에 가서 자녀 이름으로 대신 통장도 만들 수 있고 대신 사인을 해가지고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 그게 후견인으로 지정을 안 받으시면 무효입니다. 부모님들도. 근데 저희가 그런 청년 후견 제도를 지원을 했는데, 저희는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과 같은 그 공공후견의 대상이 아닌 분들은 상담이나 이런 거 오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실제 후견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요. 후견인 지정을 받으려면은 법원에 이제 가정법원에 후견심판 청구서도 내야지 되고 그리고 내 자녀가 그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비용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드리고, 저희는 공공후견, 다시 말해서 앞에 공공자가 붙은 거는 후견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무료로다가 다 지원을 하는 거죠. 저희는 그 절차를 진행해 줍니다. 그걸 하는 게 권익공호 팁입니다. 그래서 이 발달센터가 지금 현재 전국에 17개 지역센터가 있고 중앙에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개인별 지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새롭게 설치되거나 지금 설치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중앙립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센터 내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당사자나 부모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으로다가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관이나 이런 데 운영위원회는 대부분은 어떻게 운영됐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기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그냥 위원장도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그런 사람들이 여기 했는데 저기는 운영위원회는 호선으로 뽑게 돼 있어요. 예, 당연직하고 저기 먼저죠 일반직으로다가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위기 발달 장애인 쉼터도 지금 지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지정이 된 곳은 없어요. 이거는 그 권리가 침해받았거나 학대를 받았거나 그런 장애인들이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동안 어쨌든 그 학대받거나 그런 곳에서 머무르게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떠나서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위기 발달 장애인 쉼터 지금 복지부에서 이거 시행령과 시행규칙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 장애인 거점 병원이 지금 2개가 지정이 돼 있어요. 올해 원래 2개가 더 지정이 될 예정이었는데 예산을 삭감을 하는 바람에 아직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딱 2개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에 가면은 코디네이터가 발달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와서 처음에 접수부터 진료까지 전부 다 저기를 해줍니다. 알아봐주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줍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인 거를 그 담당 의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 거점병원으로 지정받은 간호사들이나 저기는 기본적으로 의사들은 발달장애에 대해서 교육을 받도록 돼 있고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 현재 몇 개가 있다고요? 2개. 하나가 어디 있어요? 예, 저 한양대병원에 있고 또 하나가 저기 양산에 있고 원래는 2개가 더 올해 지정이 됐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예, 요즘 제가 기재부 공무원이라도 힘들 것 같긴 해요. 예, 예산 왜냐하면은 증세는 아무도 반기지 않고 돈은 나갈 때는 많고 그리고 기존에 잘못 나갔던 예산을 줄이면은 거기서 또 죽자사자로 반대를 하고 참 힘들죠. 그래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지금 원래는 저 행동발달증진센터를 만들 때는 원래는 병원 안에 주려고 한 거 아니었었거든요. 사실은 의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장애를 너무 의학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요. 특히 발달장애와 관련돼서 의사들의 시각은 치료적인 시각으로 봐요. 약물 치료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하면 해야지 돼요. 그런데 어쨌든 너무 병원 세팅에서만 저기 하다 보면 지역사회와 계속해서 유리된 삶을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행동발달증진센터도 원래는 병원 밖에 또 다른 모델들을 사실은 생각을 했던 건데 예산이 사실은 받쳐주지 않으니까 일단은 할 수 없이 뭐예요. 거점병원으로 지정받은 곳에 그 안에다가 별도의 행동발달증진센터를 둬라. 별도 인력도 채용을 하고 별도 센터장도 채용을 해라. 그래서 지금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저기 했는데 일단 대기자도 많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병원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의료적인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시각을 탈피를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앞으로는 새로 생기는 어쨌든 행동발달증진센터 병원 밖에도 생겨야 될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고 사실은 이거는 만들었던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증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전문시설 이건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아직 복지부에서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발달장애인 법 안에 있지만 시행의 주체가 누구예요? 전담경찰관 시행 주체가 누구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담경찰관 당신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경찰관이 하죠. 이건 뭐예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저 조항은 주체가 누구예요? 교육부예요. 예. 교육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가지고 저거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기 부처 일을 챙기기도 바쁜데 남의 부처 일을 그렇게 챙기겠어요? 남의 소관부처에 그 관련된 법에 있는 걸 잘 안 챙겨요, 사실은. 그리고 그동안 문광부가 작년에 그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내홍도 많이 겪었고 사실은. 그래서 지금 복지부하고 저 평생교육시설 지정과 관련해가지고 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계속해서 논의는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정리가 잘 안 되고 있고 대신 지자체별로다가 별도로다가 조례로다가 평생교육시설을 지정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서울이 지금 몇 개 있어요? 5개.
서울은 5개 지금 지정이 받고 내년에 4개인가 5개인가 더 늘어난다 그러고 그리고 아직 제가 거기 못 받아봤는데 그저께인가 서울시에서 그 발달장애인 종합지원대책인가 그거 저기 발표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수 출장 다니고 그랬느냐고 못 받아봤는데 그거 한번 받아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아마 이 평생교육 시설과 관련된 조항들도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20년까지인가 뭐 20개인가 그렇게 20개인가 25개인가 이 전 지역 아니 전 구마다 한 개씩 다 만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그래서 아마 서울시는 예산도 받쳐주고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 운영되는 그 설치되거나 새로 지정되는 시설들이 생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서비스들도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생기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금까지는 어쨌든 장애 등급하고 소득으로다가 서비스가 결정되는데 그게 아니라 개인별 지원 계획에 의해서 개인의 욕구나 가족의 욕구에 의해서 서비스가 디자인되고 사실은 제공이 되는 그런 개인별 지원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결정된 서비스에 대해서 당사자는 그냥 선택권이 없었어요. 이 서비스를 받거나 말거나. 그런데 이 법은 서비스 변경권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달재활 서비스를 예를 들어 60시간을 받고 있고 활동 지원 서비스를 50시간을 받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그걸 받거나 안 받거나밖에 없었는데 발달재활 서비스를 시간을 줄이고 활동 지원 서비스로 더해서 20시간을 이걸 더 늘리거나 그게 여기는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4개 센터에서 지금 4개 지역에서 대구, 광주, 대전 그리고 부산인가? 부산 이렇게 4곳에서 지금 그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은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 변경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저 당연한 거예요. 어쨌든 서비스가 진짜 필요한 발달 장애인이 어쨌든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사람의 욕구는 계속 변하게 마련이에요. 그렇잖아요. 제일 저기 한 게 그거죠. 분명히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중국집에 갈 때까지 난 짜장면 먹을까 그 생각만 갔어. 딱 앉아서 옆에 사람이 짬뽕을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짜장면? 그럴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짬뽕이요. 이렇게 돼요. 사람의 욕구는 변해요. 그거는 환경에 따라서 지금 현재 주어진 뭐 여러 가지 저기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갑자기 집안에 무슨 뭐 일이 있다거나 뭐 어쨌든 누가 갑자기 뭐 부모님이 사망을 했다거나 뭐 어쨌든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환경은 계속해서 변하고 그러다 보면 욕구는 변했는데 그거를 어쨌든 한번 결정된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을지 말지를 선택권 없이 그냥 밀고 가는 게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이거죠. 예, 그래서 서비스 변경권을 여기 부여하고 있어요. 다만 이게 있어요. 발달장애인 서비스는 이게 서비스가 부모가 대상인 서비스가 있고 당사자가 대상인 서비스가 있고 비장애 형제가 대상인 서비스가 있어요. 휴식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나 비장애 형제가 서비스 대상이에요. 그죠? 활동 지원 서비스는 발달재활 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자가 누구예요? 당사자예요. 부모 상담 서비스나 부모교육 사업은 서비스 대상자가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서비스 대상자가 부모이거나 당사자이거나 형제인 거를 아무런 제한 없이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그거에 대한 논란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1차적으로는 대상자가 같은 서비스끼리만 서비스 변경을 허용을 하고 30% 범위 내에서만 일단은 서비스 변경을 허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 100%다 저기 되겠죠. 아니면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개인별 예산제도나 이런 게 이제 도입이 되고 그러면은 뭐예요? 아예 서비스 자체를 본인이 다 처음부터 그냥 설계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30% 범위 내에서 대상자가 같은 서비스만 먼저 서비스 변경을 허용하고 있어요. 당사자의 서비스만. 나중에는 저기 하겠죠. 대부분의 부모님은 저걸 열어놔도 내 서비스를 줄여서 발달장애인 자녀의 서비스를 늘리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부모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정책을 디자인하고 저기 하는 측에서는. 그래서 이런 저기가 차별화된 서비스들이 이 법에는 저기 돼 있어요. 명시가 돼 있어요. 여기 보면
43조까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44조는 과태료 조항이에요. 그래서 44조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원래 첫 장에는 이거 담겨 있어요. 총칙. 이 법은 뭐 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발달장애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뭐를 해야지 되고 안 하면은 어떤 처벌을 받고 이런 것들이 담겨 있고 이 장이 권리보장과 관련된 법이에요. 이 법의 명칭이 권리보장이 앞에 있다 보니까 권리보장이 앞으로 왔어요. 그래서 자기결정권 보장이나 성년후견 아까 말씀드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이나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도 아직 자녀가 미성년이거나 그러면은 성년이 됐을 때 어쨌든 본인이 자녀를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하려면 후견인을 지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요즘은 은행도 하도 이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것들도 철저하고 성년후견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계속 은행연합회 차원에서도 하고 해가지고 자녀가 성년인 경우에 여자분들 자녀 통장 가지고 가서 돈 찾으려고 그러면은 거부당해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경우 많아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적금을 한 10년 놓았는데 적금을 빼려고 갔는데 아니 얘들이 내가 분명히 10년 전에 통장 만들 때는 만들어주고 돈 열심히 넣었더니 빼려고 그러니까 이게 자녀 데리고 오라면 나쁜 놈들이라고 사기꾼이라고. 사기꾼이 아니라 제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미성년 때 통장 만들 때는 대신 만들 수 있는데 10년 동안 열심히 적금을 부셨는데 그걸 이제 탈 때는 성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가서 성년후견 저기를 받으셔야 돼요. 지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 여기 담겨 있어요. 자조자치 지원이나 의사소통 지원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보면 신고 의무,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여기 보면 신고 의무 있죠. 여기 보면 신고 의무자에 포함된 사람들은 저거 발달장애인이 어쨌든 이 범죄 피해자인 것 같다라고 의심이 들었는데 신고를 안 하면은 처벌받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여기 해당이 돼요. 교사, 사회복지사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이 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눈여겨보실 게 요겁니다. 28조 소득보장입니다. 원래 기재부에서 저 28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받겠다고 저 빼자 그래가지고 저거는 이렇게 원래 삭제될 저기에 있었었는데 저게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부모나 아니면은 형제의 소득으로다가 이 친구의 저기를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지 말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쨌든 최소한의 삶은 살아갈 수 있도록 평균적인 소득이나 이런 것들, 기본적인 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보장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조항인데 극렬 반대해가지고 내용은 싹 사라지고 그냥 조항만 상징적인 의미로다가 그냥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 조항은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 조항은 장애계에서도 사실은 많이 논란이 됐었어요. 왜 발달장애인만 기본소득을 보장해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전히 다른 장애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장애 간에도 사실은 이게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저기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저 후견 제도를 놓고도 사실은 장애 단체에서는 반대하는 데는 여전히 반대를 해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보면은 우리나라 성년후견 제도는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대신해주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라보는 시각이 어쨌든 저거를 의사결정 지원 제도로 볼 것이냐 대리 제도로 볼 것이냐가 문제가 있는데 유엔이나 이런 데서는 그리고 저걸 반대하는 데서는 성년후견 제도는 의사결정 대리 제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맞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발달장애인이라도 본인이 다 결정하고 하라고 하라. 근데 죽중장애 부모님들이나 일부 부모님들 그게 말이 되느냐. 니들 한번 애 키워봐라. 이거 어쨌든 의사결정 이거는 대리제도로 볼 수 없고 지원제도가 아니냐고 이런 논의들 때문에 치매노인이라던가 저기는 후견제도를 저기를 하는데 동의를 하는데 여전히 장애계에서는 일부는 어쨌든 후견제도는 성년후견제도는 반대하는 데가 있습니다. 철폐연대가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간극을 하루에 넘기는 아침에 하루 이틀간에 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장애 등록제도도 사실은 여전히 넘기 힘든 간극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소득보장.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저 조항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것도 사실은 발달장애 부양은 문제 폐지되고 그러면
아마도 언젠가는 이 조항도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조금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가족과 보호자 지원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발달장애 서비스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이 다 받는 서비스는 다 그건 샤치하고 연금 활동 지원 말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혹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 따로?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발달재활 서비스죠. 그죠? 발달재활 서비스. 근데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발달재활 서비스도 지금 현재 9개 영역만 바우처로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영역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뭐 특수체육도 그렇고 뭐 연극재활도 그렇고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영역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 저기 외국 같은 경우는 동물을 매개로 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동물 치료 많이 있거든요. 예. 뭐 승마 치료나 이런 것들은 독일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졌는데 그거 말고도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매개로 한 치료도 있고 그리고 그 가든 치료라고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원예 치료, 그 원예 치료도 있고 또 어쨌든 그런 동물이나 식물이나 곤충을 매개로 한 치료도 우리나라에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재활 치료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발달 재활 서비스가 있고 또 뭐가 있죠? 휴직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전국에 18개 수행 기관이 있는데 장애아 가족들한테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수행 기관들이 18개가 전국에 있는 인천만 2개가 있어가지고 원래 17개가 아니라 인천만 2개 기관이 있어서 18개인데 장애아를 둔 그 가정에 그 돌봄 도우미를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은 뭐예요? 휴식 지원 사업을 제공해 주는 거죠. 외국은 발달장애 영역에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그 레스파이트 서비스라고 휴식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발달장애 당사자를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휴식 지원 사업은 글자 그대로 비장애 형제나 부모를 위한 가족을 위한 휴식을 지원하는 서비스예요. 우리나라는 캠프형도 있고 지금 현재 근데 그거 예산이 조금 작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아마 늘려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서비스가 있고 관련 정책이 또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 영유아 진단 사업이 있죠. 6세 미만의 발달장애에 의심이 되는 그 발달장애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뭐예요? 진단비나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죠. 그리고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 심리 상담 서비스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그 서비스의 명칭이 발달장애인 심리 상담 서비스인데 올해는 심리가 쏙 빠졌어요. 그냥 발달장애인 상담 서비스입니다. 심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이제 상담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발달장애 부모교육 서비스라고 있죠. 지금 현재 6개 기관에서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부모회,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자폐인사랑협회, 이화여대, 성서대학교 이렇게 6개 기관에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 교육은 그 기본형이 있고 모듈형이 있는데 기본형은 글자 그대로 그 매뉴얼에 의해서 어쨌든 발달장애 교육을 처음 받아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교육이고 뭐 양육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 하는 거고 모듈형은 이제 그 저기의 특성에 맞는 아버님들을 위한 교육을 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적장애하고 자폐성 장애하고 욕구가 조금 틀리거든요. 그리고 영유아하고 성인하고는 또 다르고 그래서 그렇게 성인반 아니면 자녀하고 같이 듣는 교육 이런 식으로 모듈을 저기에 기본형을 받으신 분들 대상으로 심화교육을 모듈에 따라가지고 알아서 기관이 이제 별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하는 부모교육 사업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발달장애인 서비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기 거점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서비스를 받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여전히 뭐예요? 서비스가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죠. 예전에는 그냥 장애 정도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양이 정해지면 그냥 그거로 끝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본인이 원하면은 서비스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의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하려면은 그 개인 수립을 신청을 하면은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해줘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 변경 신청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는 서비스를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30% 범위 내에서 올해는 지금 현재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마 12월경이면 아마 이게 끝납니다. 시범 사업.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어떤 서비스에서 어떤 서비스로 옮겨가는 경우가 더 많은지, 그리고 이게 시범 사업이 생각보다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꽤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예산회계법은 어쨌든 한 번 결정된 예산을 바꾸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서비스가 있고 활동지원 서비스가 있고 발달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하고 예산이 연초에 정해져요. 국회에서. 그리고 지방에서, 지방의회에서 정해져요. 이 예산 정해지고 이 예산 정해지고. 근데 이렇게 변경 서비스를 신청을 해서 이 서비스가 줄어들고 이 서비스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 서비스가 줄어들고 이 서비스가 늘어나거나 그랬을 때 이미 확정된 예산은 다시 의결을 해야지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산 집행이 불가능해요. 집에서 돈 쓰는 거야. 그냥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빼가지고 남편한테 주면 그냥 끝나지만 여기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이런 절차도 복잡하지만 한 번 이 바우처 서비스는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에서 저 서비스를 관리를 하는데 한 번 돈이 액수가 입력이 되면은 어쨌든 그거를 변경을 하려면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조정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 그 프로그램 개발했어요. 25억인가 들여가지고. 실제로 그러니까 어느 제도 하나 바뀌면 머릿속으로는 아 이거 하나 바꾸면은 그냥 뭐 몇 글자 바꾸고 국회에서 의결하고 저기 해가지고 바꾸면 되겠지 하는데 그 법 바꾸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그 법이 이제 현실에서 구동이 되는 데는 정말 어렵죠. 설계만 하면은 집 다 지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설계보다도 어려운 게 뭐예요? 실제 시공이죠. 땅을 파봤는데 아 이거 터파기 공사 일주일 정도 예상인데 땅을 파봤는데 거기서 문화재가 나왔네. 어떻게 돼요? 예, 한 2년 동안 집 못 짓습니다. 문화재 그거 발굴하는 거 못 보셨죠? 아주 부드러운 붓 가지고 이게 사보다 퍼내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몇 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집에 공사를 하려고 하다 풍납풍이나 이런 데서 공사를 하다가 집에 도자기나 문화재 나오면 어떻게 해요? 신고해요? 그냥 묻어버리거나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설명을 못 드렸네. 이게 자료에 보시면 지역센터하고 중앙센터가 하는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센터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지역센터에서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이라던가 청년의견제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필요하시면은 제가 파일을 2개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로다가 말씀드린 그 발달장애와 관련된 정책들과 관련해가지고 현황을 간단하게 제가 이거 원고 쓴 게 있는데 아직 이거 발표가 안 된 건데 줄였거든요. 이거를 한 40장 정도 되는 걸 제가 13장 정도로 줄였는데 요거 필요하시면은 한번 보시면은 대충 우리나라의 그 발달장애와 관련된 서비스나 고용이나 이런 것들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대충은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돌봄이나 가족 지원과 관련된 거 아까 말씀드린 거 그저 화면에 보시면은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이나 활동 지원 사업 뭐 이런 거 학교 방과 후 서비스 뭐 이런 것들 쭉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은 요거를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발달 장애와 관련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굉장히 부족하고 필요하지만 부족하고 생애 주기별로 촘촘하지 못하다는 걸 아마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한 40분 정도 말씀드렸는데 12시가 됐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두 개 정도 받고 예예. 저는 지금까지 설명하신 것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예, 예. 이제 장애 등록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예예예. 지금 79년생이니까 서른이 어리겠죠. 예예. 아기 때 일찍 발견을 했어요 제가. 예. 잡혀입니다. 잡혀요. 예예예. 근데 성인 이번에 발달 장애 행정 보조사 예예. 이거를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예예예. 그런데 그게 고용이 언제 될지 모르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예예. 그런데 이런 거 하면 지금 현재 국가에서 받는 거는 보조받는 거는 상급인데 예예. 지하철 공짜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예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장애 등급제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장애 등급제는 예전부터
요거 설명이 조금 긴데 한 2분 정도만 설명을 할게요. 장애 등급제는 원래 장애 등록제하고 장애 등급제는 이게 서비스를 주기 위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장애복지 제도를 우리나라에 처음에 도입할 때 기준을 설정을 못한 거예요. 외국은 은행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은행에 가보시면 저기 보증대로라 담보 가져와라 그런 경우 없어요. 그죠?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은 이미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초기부터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그런 그 평가 방법을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개발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나 이거 없어도 본인보다 본인의 신용을 더 잘 알아요. 그리고 본인의 능력을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예전부터 이 사람이 돈을 갚을 놈인지 떼어먹을 사람인지 떼어먹으면 뭐 어떻게 받을 것인지 이것들 고려해가지고 그걸 다 평가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담보나 보증이나 요걸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은행들이 어쨌든 그런 개인의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돈 떼어먹으면 은행 담당자가 책임을 지면은 은행도 망할 수 있고 개인도 책임지기 싫으니까 얘가 떼어먹었을 때 다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보증인도 데려오라 그러고 담보도 맡기라 그러고 그러면은 은행이 안 가죠. 그냥 개인적으로 빌리죠. 그 은행이 왜 가겠어요? 참 잘못된 거죠. 마찬가지로 장애 등급이라는 거는 예전에 등록하고 장애 등급은 뭔가 어쨌든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지 되는데 기준을 도대체 뭘로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장애 등급을 매긴 다음에 등급이 중증이면은 더 많이 필요하겠지 서비스도 그냥 이런 생각으로다가 만든 건데 실제 그러느냐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그게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장애 유형별로 이게 불평등이 너무 심하다고 본 거예요. 장애인들이 내가 2급인데 쟤가 어떻게 1급이야? 야, 참 청각장애인 살만하겠네. 이 시각장애인들 청각장애인한테 그런 소리 하고 이걸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 유형별로다가 이게 불평등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등급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손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개인의 서비스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 욕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 그거를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맞춤형 시범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올해 3년차 시범 사업을 하는데 올해 사업이 끝나면 이제 개인의 욕구를 장애 등급하고 상관없이 장애 유형하고 상관없이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제도가 도입이 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장애 등급제는 이제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박근혜 정부 때 장애 등급제를 폐지를 하겠다 그랬는데 그리고 대통령이 됐는데 폐지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장애 등급제 폐지가 슬그머니 장애 등급제를 폐지를 하는 건 아니고 완화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경증, 중증 두 개로 일단 나눴다가 그리고 이 다음 정권 때 박근혜 다음 정권 때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려고 했었는데 등급제 폐지 욕구가 계속해서 저기 하고 그러니까 이 더 이상 이게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복지부 장관이 저기 가가지고 그 뭐죠? 광화문거 가가지고 며칠 동안 계속 이것 때문에 5년 이상을 저기 했던 그 장애 등급제 폐지하고 탈시설 외쳤던 교사가 약속을 한 거죠. 부양의무제 등급제 이거 다 폐지하겠다. 그래서 그거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5개 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예요. 탈시설위원회, 뭐 등급제 폐지위원회, 뭐 부양의무제 폐지위원회, 위원회가 5개가 구성이 될 거예요. 그걸 그 약속 때문에 거기 이제 5년간 이어왔던 저길 접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3급이나 이런 건 이제 의미가 없어집니다.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오히려 1급보다 3급이 더 힘든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장애들이 거꾸로인 경우가 많아요. 3급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덩치가 커진 친구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도 많고 사실은 그래서 이 등급제와 관련된 거는 그 아마 곧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등급하고 상관없이 등급제가 아예 없어질지 아니면은 더 이상 서비스를 주는데 기준을 등급으로다가 하지 않을지 그거는 조금 더 있어봐야 되겠지만 등급제 자체가 아마 없어질 거예요. 없어지고 부양의무제는 이건 장애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양의무제는 장애인 복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비스의 기준이 등급이 되는 거는 이제 아마 올해 아니면 내년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또 질문?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은데 12시가 좀 넘었는데 어쨌든 저기
그 다음에 혹시 이런 기회가 있다면 아까 뒷부분에 아래 한글 파일로 된 것처럼 구체적으로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이 이전에 이미 5번인가 발달장애와 관련된 강의를 들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쨌든 발달장애인 센터하고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시간이 되면은 정책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정책은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혹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제가 와가지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 그러면은 발달장애와 관련된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렸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재미없는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